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궜던 경제 뉴스 투데이 핫경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 여파로 인해 가계 소비 항목 중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던 교육비마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C카드 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의류, 식음료, 교통, 쇼핑 등 매출 하락으로 주요 분야의 매출이 전월 대비 3.9% 감소했습니다. 특히 이중 교육 분야의 감소세가 두드러져 지난 2월 한 달간 발생된 교육 분야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24% 감소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서도 지난해 교육비 지출 비중이 전년 대비 0.3%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신고된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8,531건 가운데 임차 보증금이 5억 이하의 거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1월과 비교해도 2.5%포인트 늘어난 수치인데 지난 하반기부터 전세값은 계속 올랐지만 5억 이하 거래 비율이 늘어난 이유는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을 활용한 이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 고급 주거단지 분양으로 올해 1월과 2월 분양가가 전년 대비 크게 올랐습니다. 18일 직방이 지난 1월과 2월 공급된 전국 분양단지의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2,418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9%가량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3.3제곱미터당 2,964만 원, 지방이 1,938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25%, 18% 상승했습니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월 임시근로자 취업자 규모는 461만 1,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2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증가폭이 컸는데 특히 70세 이상이 8만 4천 명 늘어 증가세를 주도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상반기 114만 명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고 1월 말 기준으로는 당초 목표치의 104%인 74만 7천 명을 채용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요즘 과일값, 채소값이 폭등하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그야말로 초비상입니다. 특히 국민과일 사과의 경우엔 한 개에 10,000원짜리까지 등장할 정도인데요. 사과는 물론 이 대체 과일 가격도 줄줄이 오르고 있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 앞서 보셨지만 정부도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해서 물가 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선 장바구니 물가를 비롯해서 신선식품, 외식 물가, 이런 물가가 오르고 있는 원인과 물가를 잡기 위한 해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1%를 기록하면서 물가 하향 흐름이 다소 주춤한 모습입니다.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농축수산물에 대해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3, 4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역대 최대 수준인 600억 원을 투입해 사과, 배 등 주요 먹거리 체감 가격을 최대 40에서 50%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오렌지, 바나나 등 주요 과일을 직수입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시중에 공급하고 수입과일 3종에 대해 추가 관세 인하를 적용하겠습니다.
오늘의 경제인사이트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이정환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서지용 교수님, 지금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1%, 반면에 2월에 신선과일 물가 지수가 41%, 무려 40년 만에 과일 가격과 전체 물가가 최대치로 벌어졌다. 이제 이런 뉴스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자,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현재 물가 현황 큰 틀에서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비자 물가 지수 보통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전년 동기 대비로 많이 비교하죠. 우리 2월 달에 헤드라인 CPI 상승률 네. 3.1%로 다시 3% 복귀했습니다. 원래 이제 1월 달에 2.8%였거든요. 네. 근데 과일 가격 많이 오르고 채소 가격, 농식물 관련 이런 식자재 가격도 많이 오르면서 네. 지금 3% 다시 복귀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지금 많이 오른 부분이 과일이에요. 네. 과일. 지금 우리 이제 많이 이용하시는 토종 과일들, 사과, 배, 귤 이런 과일들이 사과가 한 71% 전년 동기 대비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귤이 한 78%. 그다음에 지금 배는 한 61%. 네. 근데 사실 이 토종 과일들이 수요가 많은데 이쪽 과일들이 많이 오르면서 대체 이제 과일들, 오렌지나 이런 수입 과일도 많이 올랐습니다. 앞서 보면 지금 과실 물가라고 표 나온 게 40.6%가 맞는 거죠? 지금 예, 41%가. 예,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신선 과실이 41.2% 상승했고요. 신선 식품 지수라고 있는데 네. 그것도 한 20% 정도 상승했어요. 네. 그러니까 먹거리 물가 많이 올랐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근원 물가 지수, 네. 이제 가격 변동성이 큰 채소류나 이런 이 에너지 가격 이런 거 유가 빼고요. 예, 네. 뺀 가격 같은 경우는 사실 1월이랑 똑같습니다. 2.5%. 근데 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신선식품, 그다음에 또 최근에 국제 유가도 지금 3월 달에 들어서는 조금 높아지고 있는데 2월 달에는 사실 떨어지는 추세였긴 했지만 네. 전년 동기 대비 비해 보면은 계속 하락폭이 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작년에는 한 5% 떨어진 게 1.5%밖에 안 떨어졌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유가성이 높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근원 물가 지수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일반 헤드라인 CPI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복귀했다 이런 상황이고요. 네. 특히 지금 보시면 석유류는 오히려 진짜 떨어졌어요. 떨어졌습니다. 예. 1.5%. 예. 원래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동기에는 5% 정도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소폭 떨어지는 폭이 이제 줄어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이 이제 높아졌고, 근데 이제 문제는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많이 올랐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채소류, 해산물, 그다음에 과일 이런 것들이 직접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이런 제품들이잖아요. 그런 쪽에 체감할 수 있는 물가는 더 많이 올랐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밥상 물가가 오른 거가 국민들이 체감하는 게 더 좀 심해졌고 상당히 정부의 어떤 대책으로 나와야 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2월 공식적인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3.1%지만요. 국민들한테 작년하고 올해 2월 3% 올랐어 하면 글쎄요, 선뜻 더 동의를 못할 텐데, 자, 이정환 교수님, 주범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신선 과일이 무려 1년 만에 평균 40%, 또 과일이 포함된 신선 식품까지 넓혔는데도 20%가 올랐습니다. 요즘에 프루트플레이션, 애플플레이션, 그러니까 과일이 물가 올렸다, 사과가 물가 올렸다라고 하는데 과일 가격 한번 집중적으로 가볼까요? 이제 서 교수님께서 거의 정확하게 다 수치를 제공해 주셔서 이제 전 느낌상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전에 차례 같은 걸 하면은 어떻게 보면 세 개짜리를 사과 굉장히 좋은 거가 10,000원 정도 했습니다. 네. 지금은 안 좋은 게 10,000원입니다. 네. 그 안 좋은 게 3개 10,000원이라는 얘기는 최상급 사과가 3개 하면 10,000원.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면은 제사상에 올리는 것들, 차례상에 올리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사과인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3개 10,000원 했는데 지금은 평범한 사과가 3개 10,000원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좋은 사과는 3개 3만 원입니까? 거의 3만 원. 거의 지금 하나당 2만 원짜리 사과가 나왔다고 할 정도로 네. 고급 사과는 진짜 더 많이 올라갔고 왜냐하면 이제 기후가 안 좋으면 생산이 더 적어지기 때문에 고급 사과는 더 올라갔고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차례상에 올리는
굉장히 좋은 사과를 사는 마음으로 현재 사과를 사야 되기 때문에 네. 선뜻 손이 가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귤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 많이 할 겁니다. 네. 천혜향이라든지 귤의 대체품은 그래도 좀 난데 귤 작황이 너무 안 좋아서 귤이 뭐 70% 이상 올랐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귤이 이제 가게에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오르고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에 사려는 사람들도 발길이 뜸하고 네. 이제 마트 이런 데서도 귤보다는 뭐 천혜향 결국은 그러니까 동절기에 보관이 가능한 이런 것들을 좀 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한번 쭉 보시죠. 예. 예. 사과, 귤, 복숭아, 배. 그러니까 귤 같은 경우에는 또 사과를 못 먹으니까 귤로 또 간 수요도 상당하다고요. 예, 그렇다 예. 그러죠. 이게 결국은 귤 종류로 많이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사실 그래서 백화점 최근에 보고서들 보니까 어떤 수익이라든지 이런 과일 판매에 대한 보고서를 보니까 예. 딸기가 매출을 굉장히 많이 차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네. 딸기가 23% 늘었지만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살만하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사과, 배, 귤 같은 것들은 배만 해도 60% 이상, 예. 뭐 사과나 귤은 뭐 70% 이상 올랐기 때문에 뭐 우리가 제수용품 사듯이 살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이미 그건 소비가 줄어들었고 그렇게 딸기가 한 20% 올랐지만 그나마 20% 오른 거는 사람들이 살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백화점 과일마트 가면은 딸기가 제일 매출액이 오히려 올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역설이네요. 역설입니다. 예. 그만큼 대체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면서 사과, 배, 귤은 못 사고 네. 이제 그나마 가격이 덜 오른 딸기를 이렇게 사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지난해 2월은 설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은 가격이 좀 낮아진 상태고 올해 2월은 설이 꼈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높아진 상태이긴 하지만 네. 3월에도 사실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지금 너무나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과일 선택 사기 어렵고 과일 중심으로 어떤 아까 프루플레이션이라든지 애플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프루트, 과일이 물가를 끌어올린다. 플루트플레이션 나왔는데요. 근데 지금 아까 사과 가격이 1년 전보다 70% 올랐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1년 전은 그 재작년보다 또 70%가 올랐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과 가격만 놓고 보면 대폭등입니다. 자, 소지영 교수님, 예. 지금 이렇게 보니까 신선 과일 전반적으로 주범, 뭐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만 꼽으라면 사과인 것 같아요. 이제 사과가 오르면서 사과 먹던 사람이 귤, 또 귤이 또 오르니까 딸기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과로만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사과 가격 대폭등이요? 예, 지금 말씀하신 사과 가격 오르는 거 소위 이제 애플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네. 애플하고 인플레이션 합성어로 해서 소위 애플플레이션으로 많이 언급을 하는데 왜 올랐나 보면 수요가 많았다는 것보다는 공급이 준 거죠. 작황.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물가가 오를 때 원인을 보게 되면 그게 수요에서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런 거냐, 공급 차질이 있는 거냐, 네. 후자입니다. 공급 차질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작황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이제 지난해 3월부터 계속 뭐 이상 기후로 와서 네. 이제 비도 많이 오고 집중호우, 그다음에 폭염, 그다음에 이제 탄저병이라고 해가지고 네. 해충 같은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중호우 난 이후에 이런 그 해충들이 많이 생기면서 작황이 부진했던 게 가장 큰 요인이고요. 네. 뭐 구조적으로 보면 요즘에 이제 과일 농가가 고령화되면서 재배 면적도 줄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과일 수요도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 농수산물 관련돼서 농촌연구원에서 이제 경제연구원에서 이제 자료 낸 거 보면 2007년만 하더라도 우리 1인당 과일 소비량이 한 68kg 정도 됐대요. 네. 1인당. 근데 이게 최근에 한 15년 만에 그 한 20% 감소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한 50kg 비싸서 못 먹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어쨌든 수요가 네.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재배하는 것도 수요가 주니까 거기 맞춰서 공급을 줄인 건데 더더군다나 이상 기후나 여러 가지 병 해충 때문에 이제 작황이 안 좋으니까 더 올랐다. 그 생각이 되고 이제 사과가 이제 가격이 오르게 되니까 사실 다른 과일에 아까 말씀하신 대체 효과도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사과 수요가 꽤 많습니다. 뭐 주스 만들 때도 공장에서 많이 이제 기업들 이제 이렇게 필요로 하고 그다음 집에서 뭐 제수상이나 이런 데서도 기본 게 사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요가 많은데 사실은 공급이 준 게 가장 큰 문제고요. 특히 최근에 보게 되면 작황이 안 좋았다는 걸 또 한번 간접적으로 시사할 수 있는 게 아까 그 소매 가격으로 보게 되면 그 사과 뭐 3개에 10,000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평균 가격이 한 개 5,000원 그렇습니다. 됐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이런 그 대형마트 같은데 들어오는 도매 가격 보게 되면 10kg에 사과가 90,000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한 123% 올랐다고 그래요. 도매 가격은.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배까지 한 130% 이상 도매 가격이 올랐고 이런 것들이 사실 도매가가 더 높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마트에 공급되는 가격이 높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사실 애초부터 들어오는 가격도 부담이 돼서 사게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금사과라고 하는 그런 사과의 어떤 그 귀한 그런 그 측면이 더 강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네. 뭐 아울러서 뭐 그 과일뿐만 아니라 뭐 장에 갔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파라든지 뭐 이런 그 기타 신선 제품도 같이 따라오는 경향도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랍니다, 여러분. 10kg의 도매가가 이제 9만 원을 돌파를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엘니뇨 때문에 기온 상승으로 작황이 나빠서 이렇게 사과의 수급을 못 맞췄는데 올 겨울부터 라니냐가 또 오니까 이래저래 사과 작황이 좋아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하고 다이어트 트렌드로도 또 사과 주스 같은 또 사과 수요가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정환 교수님, 지금 우리가 사과, 금사과, 사과 가격 폭등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 좀 가려진 또 하나의 품목이 있는데 야채류라고 하죠. 채소류 가격입니다. 이게 상대적으로는 사과보다 덜 올라서 그렇지 채소류 가격도 상당히 올랐다고 하고 사과는 솔직히 좀 안 먹거나 뭐 귤이거나 대체가 가능한데 이거는 뭐 무조건 그쵸 파 같은 것들은 요리에다 들어간다. 채소류도 한번 따로 떼어놓고 볼까요? 사실 이제 마트 가면은 놀란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네. 말씀은 과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야채입니다. 야채 가면은 채소. 네. 시금치, 그러니까 채소라고 하죠. 시금치 같은 한 단에 보면은 거의 뭐 9,000원 정도로 갈 정도로 예전에 뭐 3,000원, 4,000원 이런 생각하다가 이거 선뜻 사기 어려운 정도로 갔거든요. 제 생각은 네. 코로나19 이전에서 뭐 3, 4,000원 하는데 지금 뭐 8,000원, 9,000원 이렇게 가니까 와. 한 단에 이 정도 한다는 거는 너무 사기 어리고 나무를 해서 먹어야 되는데 예. 상당히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제 시금치 그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나 올랐냐 보면은 33%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 33% 오른 거고 네.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전하고 비교하면은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느낌상 2배 이상 오른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납니다. 실제로 데이터들 보면은 야채류, 그러니까 채소류라고 하는 것들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 한 25% 평균적으로 25%에 30% 이상 올랐거든요. 예. 추가적으로 이렇게 변동에 따라서 올리는 것들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또 오르다 보니까 선뜻 손이 안 갈 수밖에 없는 가지덮밥도 오른 이유가 있었네요. 가격이 가지 가격도 가지가 올랐네요. 예. 그리고 또 파 같은 거 대체하기 어려운데 예. 파기름도 많이 내고 요새 예. 그런데 50% 올랐고 배추도 굉장히 중요한데 김치나 이게 빠질 수가 없는 상품에 불구하고 호박 배추 이런 예. 우리의 기본 채소가 너무 많이 오르면서 네. 가격을 어떻게 보면 장바구니 가격이 좀 장바구니 물가에 너무나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고 뭐 가슴을 놀라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물건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것은 아무래도 기후 요인이라고 보시면 역시 될 이상기후. 예, 이상기후라 보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런 이상기후가 한 번에 끝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뭐 앵커님께서 엘니뇨, 라니냐 이런 얘기를 네. 하셨지만 기후 변화 그리고 지구 북극의 얼음이 좀 줄어드는 것들,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 때문에 기온이 상승하게 되고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은 또 너무 추워지거나 일조량이 줄어들거나 습도가 바뀌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거든요. 네. 그렇다는 것은 기존에 우리나라에 잘 자랐던 것들이 이제 좀 생육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네. 이러한 채소류 역시 이런 기후 변화에 따라서 그런 기상 이변에 따라서 굉장히 급격하게 가격이 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장바구니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니까 앞서 우리 회의도 했지만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죠. 특히 국민들의 체감 물가가 너무나도 올라서 이 농축산물, 특히 과일 안정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서주영 교수님, 일단은 소비자들이 바로 만나는 이 가격 할인 정책에 거의 1,500억 원의 가격 안정 자금을 투입했다. 관련해서 뭐 가격 할인, 체감 과일 가격 할인을 위한 정부의 대책 방안들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 정부가 구체적인 그 대안을 내놨는데요. 첫 번째는 긴급 가격 안정 자금이라고 합니다. 그게 한 1,500억 정도를 제시를 했는데요. 네. 다음 주부터 이제 투입하기로 정부가 이제 협의를 네. 마쳤고요. 일단 이런 긴급 자금이 사실 재원이 어디서 갑자기 1,500억 나오냐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농수산물 가격 안정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예. 평상시에 이제 농수산물 가격 안정시키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 놓은 건데 거기서 일부 추전하고요. 그다음에 축산발전기금. 축산발전기금에서 또 일부 재원 추전해서 1,500억이라는 자금을 갖고 이 일종의 가격에 이제 뭐 지원을 하겠다 생각했는데 일단은 납품 단가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할인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납품 단가라는 건 쉽게 얘기하시면 이제 마트에 공급되는 그런 가격을 좀 낮춰주겠다는 거고요. 아까 네. 이제 유통 가격이 너무 도매 가격이 높으니까 네. 그걸 애초 들어올 때부터 좀 낮춰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부 재원이 필요한 거죠. 네. 그다음에 할인 지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마트에서 이제 그 쿠폰이나 바우처 같은 소비자들이 이용해서 싸게 살 수 있는 네. 그런 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자 같은 경우 이제 납품 단가 지원 같은 경우는 애초에 한 200억 정도 예산을 생각했었는데 예. 지금 한 959억 원, 한 4배 이상 이제 지원량을 늘렸고요. 예. 규모를 늘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할인 지원 규모도 한 500억 정도로 이제 예산을 책정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이런 그 가격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실제로 전통 시장에 가면은 농산물 할인 상품권 같은 경우도 많이 네. 판매하거든요. 네. 주로 이제 뭐 추석이나 이런 명절 때 판매했었는데 한 30% 정도 할인되는 이 그 할인권들을 한 3월, 4월에도 한 180억 정도 추가 발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가격 할인을 뭐 직접적으로 지원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얘기하고 또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수입 과일에 대한 그다음에 그 들어오는 관세, 예, 할당 인하. 관세, 예. 할당 관세 적용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정부 재원들을 많이 활용하고 그다음에 세수 줄어드는 걸 감수하더라도 이런 그 세금을 좀 줄여주는 그런 노력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축산물, 수산물까지도 지금 총망라한 가격 할인 대책들 계속해서 정부가 내놓고 있는데요. 이종화 교수님, 이게 상당히 이례적이다. 왜냐하면 바로 가격 할인을, 뭐 납품 단가 할인을 지원하면서 이제 국민들이 맞닥뜨리는 가격을 떨어뜨리는 정말 뭐 파격적인 지원책인데 그만큼 국민들이 느끼는 이 과일 가격 물가가 폭등하겠다. 이걸 또 방증하는 그런 대책인 것도 맞죠. 예,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아까 앵커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코로나19 이후에 그 고물가 기조가 계속되면서 2, 3년 동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이 오른 상태에서 물가 충격이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임금 오르는 폭들은 사실 올해 경기가 조금 좋아진다라고 하지만 그 반도체 위주로 중심으로 한 어떤 성장이고 내수 부분은 또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서 네. 국민들이 소득이 얼마나 늘지에 대해서 우려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가가 빨리 오르다 보고 특히나 이것들이 그 식자재, 그 모든 가장 중심이 되는 식료품을 중심으로 오르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가격 통제를 안 한다 그러면 가격에 대한 적절한 네. 제한을 안 한다 그러면 혹은 가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안 한다 그러면 너무 이제 국민 생활에 어려움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유통 단계에서부터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네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보통은 이제 마트 가면은 할인 쿠폰이라든지 이런 네. 것을 통해서 바우처를 통해서 지급을 했는데 아예 애시당초 물건이 들어갈 때부터 가격을 싸게 해서 추가적으로 할인까지 하면은 진짜 가격을 낮출 수 있으니까 네. 양방향에서 정부의 영향을 총직결해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는 또 이야기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채소 같은 것들은 2, 3개월 작황이 중요하거든요. 2, 3개월 네네. 기후가 안 좋아지면 가격이 확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범정부 차원에서 결국은 이것을 연중 내내 관리하겠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스템이 이러한 기후 리스크라든지 이상 기후에 대비할 만한 체제를 못 갖춰 있기 때문에 연중 대응하면서 먹거리 물가를 안정시키고 생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이 내수 부진이 우려된 상황에서는 네. 적극적으로 안정시키면서 어떤 국민의 후생을 높이도록 하는 정책을 피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보통 이제 과일 가격이라든가 뭐 야채, 채소 가격 정부가 이제 가격 할인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가격 안정화 대책을 낼 때는 이제 비축 물량을 풀던가 아니면 유통마 중에서 좀 잘못된 부분을 개혁한다든가 이제 이런 정책을 많이 써왔는데 지금 굉장히 긴급 상황입니다. 아예 정부가 1,600억 상당의 돈을 가격 할인, 뭐 납품 단가를 지원한다든가 소매 가격을 떨어뜨리는 이제 그만큼 굉장히 시급하고 이 과일 가격이 40년 만에 최고로 올랐기 때문에 정부도 그에 대한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는 건데요. 서주영 교수님, 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가령 과일 가격이 비싸면 안 먹어야 이게 수급이 맞춰서 싸지는 건데 왜 정부가 이렇게 가격 지원을 하면서 수요를 유지하려고 하느냐. 이게 오히려 잘못된 거 아니냐. 그냥 시장에 맡겨둬라.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이게 그 생필품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식자재 재료도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맡겨놓는 거는 사실 좀 불안 요인이 있고요.
물론 이제 수요가 줄면 공급도 줄고 당연히 가격도 좀 안정화될 개연성이 네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음식점 같은 경우 재료가 필요한 부분도 꼭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이제 그 제품을 잘 안 쓰게 되면은 매출이 감소하기 때문에 네. 뭐 자영업하시는 분들 타격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대책은 뭐 불가피하게 내놓은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그 수입 과일로 좀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뭐 사과나 이런 귤, 그다음에 배 이런 게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그 수입하는 그런 과일 한 6종, 6종 정도에 대한 그 할당 관세, 그 관세를 0% 맞추는 할당 관세를 적용을 해서 당초에는 그 오히려 이런 그 토종 과일들에 쏠린 수요를 좀 이렇게 다른 그 수입 과일 쪽으로 이렇게 분산시키자 하는 생각이 있었었는데 실제로 뭐 그런 효과도 어느 정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일반인들 같은 경우 과일 잘 안 사 먹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가격이 높았을 경우 그런 것들을 이제 수입 과일을 싸게 하면서 오히려 전체적인 과일 가격을 올려놓은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쪽의 어떤 약간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양쪽에 다 일리는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또 대책 마련해 놓은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그 지적들을 좀 잘 정부가 곱씹어서 이 수급 조절 측면에서 대체 과일이 얼마만큼 토종 과일 대체할 수 있는지 효과도 한번 점검해보고 지나치게 또 수입하는 그 과일에 대한 관세를 너무 낮췄을 경우에 파급되는 문제점, 예를 들면 농가의 어떤 그런 그 매출에도 좀 악영향을 그렇죠. 줄 수 있는 생존의 거잖아요. 문제입니다. 그런 것도 좀 면밀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방금 얘기처럼 가격이 비싸지면 사과 안 먹게 내비둬라. 그러면 사과 가격이 수요가 떨어지면서 맞춰질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지만은요. 자, 이종환 교수님, 실제 중요한 게 우리 농업도 경쟁력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국민들이 과일을 안 먹어요. 그러면 농가 재배 면적도 줄어들겠죠. 그럼 한국의 뭐 과일 산업, 농업 전체가 더 힘들어지는 또 이런 큰 틀에서의 악순환을 정부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농업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고령화 농업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네. 아무래도 65세 인구가 영농을 하시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고 이 고령화 인구의 또 소득이 적습니다. 농업으로만 버는 소득은 한 해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영세농이다. 이게 두 가지가 겹쳐져 있는데 이것이 보통 뭐 필지 분할이라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은 농지를 분할하는 방식, 그다음 경자 유전의 법칙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조금 제약돼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 생산을 할 때 어떻게 보면 기업이라든지 이런 거 가서 미래 좀 예측하고 수요 같은 것들 적절히 예측을 해서 수요라든지 공급 같은 것들을 맞추고 그다음에 이제 대체할 이런 다양한 방안들을 고려하면서 어떤 마케팅 차원, 뭐 전략적인 차원에서 효율화를 해야 되는데 유통도 효율화하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영세농이고 고령농이시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워진 상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스마트팜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스마트팜이 잘 되는 데는 또 수출이 잘 돼야 되거든요. 수출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구조상 또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지금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런 기후 변화, 일시적인 기후 상황에 대처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구조적으로 좀 나서야 되는 이런 시점이 오긴 생산 쪽도요. 네, 생산 쪽을 이제 너무 영세니까 65세, 70세, 80세 가시면 더 이상 농사를 못 지을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필지가 이렇게 쪼개져 있으면 유통도 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차들이 들어가서 유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농으로 전환하고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데들은 장기적으로 수출 산업으로 바꿔가지고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또 생산이 안 되고 수요가 줄고 생산이 안 되고 수요가 줄면은 결국 이 작물이 사라지게 맞습니다. 되거나 뭐 소비자들 못 소비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특히나 기후 변화 때문에 이런 작황지들이 굉장히 바뀌고 있거든요. 예전에 영주사가 상주사가 하다가 지금은 양구사가 화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개인이 대응하기 사실 어렵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조직화해서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장기적인 관점에 대응하는 방책을 이제는 내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병행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부는 이제 가격 할인 지원뿐만 아니라요, 이 수입 과일의 할당 관세이나 뭐 아예 관세 안 붙이는 정도까지 추진하면서 물가 잡기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과일 가격 잡기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이 과일뿐만이 아니라 외식 물가 정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코너, 이어지는 코너에서는요, 과일 가격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 외식 물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나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사과, 배 등 국내 공급이 부족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요 분산 차원에서 대체 과일의 해외 도입을 확대하겠습니다. 과일류 할당 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하고 상반기 물량이 신속히 유통될 수 있도록 업체별로 수입 실적 인센티브를 도입하겠습니다. 특히 오렌지와 바나나는 AT 직수입을 추진해서 저렴하게 시장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외식 물가 이야기하기 전에 이 할당 관세 이야기, 관세를 큰 폭으로 줄여주는 거죠. 뭐 수입 과일에 대한 이야기 좀 하고 외식 물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지영 교수님, 이제 결과적으로 사과, 배, 뭐 토종 우리 쪽 과일에 공급 맞추기 어려우니까 수입 물가를 대폭 수입하려고 하는데 관세를 많이 깎아준다고요. 할당 관세 이야기 좀 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정 항목들 지정해가지고 이제 관세율을 0%까지 낮추는 그런 제도인데요. 네. 당초보다 그런 그 식자재 주로 그 외식 원료가 되는 그 품목들을 늘렸어요. 26개 품목으로 해가지고 할당 관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수입 과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오렌지, 망고, 파인애플, 바나나 이런 수입 과일 많이 이용하게 되고 수입하는데 실제적으로 오렌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10% 정도 과세하거든요. 네. 근데 나머지는 이제 할당 관세 완전히 0% 만드는 그런 쪽을 이제 확대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근데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정책 중에 하나가 예. 이게 수입 과일들을 많이 들여왔을 때 좀 문제죠. 예를 들면 과연 이게 이 토종 과일들 대체할 수 있는 진짜 대체 효과가 100% 되는 거냐? 실제로 저만 같아도 사과 사러 이제 장에 갔다가 뭐 귤로 이렇게 대체하고 그런 것들이 좀 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없으면 이게 안 사게 되는 경향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기호마다 조금씩 틀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상적으로 해외 과일 수입할 때 예. 이 병충해 같은 게 같이 묻어올 가능성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뭐 과실팔이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이 병충인데 실제로 2015년도에 미국에서 이런 그 수입 과일 들여오면서 지중해 과실팔이, 그러니까 뭐 유럽 쪽에서 이렇게 과일 들여오다가 그게 작황에 상당히 악영향을 줬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수입 과일 많이 들어오면서 이런 그 병충해가 좀 농가로 확산됐을 때 오히려 상당히 좀 부정적 그런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 이런 걸 유념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농가의 사실 매출 감소,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 이게 작황이 안 되면은 이제 가격이 올라서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어떻게 해도 가격 오르는 효과 때문에 이제 공급이 준 거를 이제 보전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 이게 갑자기 또 수입 대체 과일이 많이 들어오면서 갑작스럽게 농가의 매출 감소와 함께 상당히 이제 그 수입 감소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도 좀 세심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정부가 좀 네.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번 그 가격 인하를 보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수급 상황을 좀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이런 관세 정책들을 좀 추진하는 게 좋지 네.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할당 관세 이야기가 좀 나오니까요. 수입 과일에 관세 깎아준다 하니까 일각에서는 그럼 사과, 배 등도 아예 수입하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이종환 교수님, 잠깐 우리 서 교수님께서도 이야기를 나왔지만은 사과, 배 등 한 8개 정도 품목은 이게 뭐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해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수입은 원천 불가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본적으로 병충해 문제가 가장 큽니다. 예. 제가 아까 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사과나 배가 수입됐을 때 여기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벌레들이 묻어오면서 이 벌레들이 우리나라 사과밭에 퍼지면 이런 벌레들에 대한 면역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우리나라 사과 정말 큰 문제라고 사과 하더라고요. 작황이 전멸될 수 있는 이런 네.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수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특히나 이 방역이라는 개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농산물 같은 경우에 수입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네. 신청을 하고 절차 착수해서 그 위험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이것을 수입했을 때 병충해가 어떤 것이 생길 수 있으며 이것들이 어느 수준이 되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든지 막을 수는 없는데 어느 수준 이하가 될 때만 수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고시 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8단계입니다. 8단계. 8단계라고 이야기하죠. 접수하고 위험 분석해서 위험 평가하고
관리 방안하고 기준에서 기준치 안에만 가져오겠다라는 이런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검역 절차를 무시하면 할수록 이 병충해 우려가 있고 병충해가 결국은 과실 농가에 결국은 네. 과수원들의 엄청난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접근한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이렇게 병충해 같은 거 한번 겪었는데 또 수입을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막아놓는 게 좋은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씩은 논의가 있는 건 너무 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아예 막아놓는 것이 좋은 것이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고령 노동층이 너무 많은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고령 과수원이나 고령 농업 인구가 결국 반 이상 넘어가고 금방 더 뭐 70% 80%까지 빨리 늘어날 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농사 안 지으면 어떡할 것이냐 이런 전반적인 대책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수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수입에 대해서도 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수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보다 더 심각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 의견들은 장기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과일 가격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 체감 물가 폭등의 한 축, 외식 물가입니다. 서주영 교수님, 예. 외식 물가 얼마나 올랐는지 현황 한번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외식 물가 소비자 아까 물가 상승률이 2월 달에 지금 3.1%로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도 3%면 예. 낮죠. 예. 근데 그렇게 근데 누가 국민이 인정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외식 전체 물가 예. 상승률 3.8%예요. 그러니까 3.1보다 훨씬 높고 네.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 각각의 그런 외식 물가는 또 너무너무 다릅니다. 볼까요? 예. 예. 예를 들면 국민들이 많이 드시는 삼겹살, 그다음에 비빔밥, 냉면 뭐 이런 것들 삼계탕까지 예.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보면 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물가 수준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겹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그 지금 200g에 한 2만 원 이상 네. 지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높은 수준이고요. 예. 그다음에 냉면도 실질적으로 그 전년 동기 대비 한 7% 이상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만 한 2,000원 가까이 된다고 보셔야 예. 될 거예요. 그다음에 짜장면 같은 경우도 지금 7,000원. 사실은 짜장면 같은 경우 뭐 5,000원 정도도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어쨌든 작년에 벌써 7,000원 넘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비빔밥 같은 경우도 이게 그래도 10,000원은 안 된다고 생각했던 대표적인 음식인데 네. 이게 10,000원 훨씬 넘었습니다. 지금 1,789원까지 거의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주요 먹거리들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는 상당히 좀 그 체감할 수 있는 이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졌다. 네. 외식 품목 8개 평균 가격이 이제 1년 전보다 한 5% 가까이 올랐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외식 물가가 언제 좀 낮았던 적은 있었을까? 네. 항상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우리나라가 왜 구조적으로 이렇게 외식 물가가 높을까?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나 생각도 해봤어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비슷한 나라가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 지금 물가 상승률 3.5%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 식자재 가격이 오르게 되면 바로 소비자 가격이 전이를 시켜요. 네. 네, 사실 그게 문제거든요. 대규모 이런 그 빵이나 뭐 라면 제품 회사들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이제 가격을 어느 정도 좀 그렇게 급등시키지 않는 그런 여유가 있는데 네. 사실은 그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사실은 식자재 가격이 오르면 바로바로 그 가격 소비자 가격 이전시키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외식 물가가 오르는 거 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소상공인분들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인건비가 일단 크게 너무 많이 올랐고요. 이제 원자재 가격이 그래서 비용이 조금만 더 올라도 못 버팁니다. 이종환 교수님, 정부도 소상공인의 상황 알죠? 그래서 이제 다각도로 저 외식 물가 안정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 행안부가 얘기했던 것이 착한 가격업소, 그러니까 가격을 어떻게 좀 안 올린다면 우회적으로 혜택을 주겠다. 뭐 여러 가지 재테뿐만이 아니라 정부는 어떤 식으로 좀 지원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평가해 주시죠. 일단은 말씀하신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한 혜택은 뭐 배달료 200만 원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근데 금액이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그 배달비란 게 최근에 또 많이 그러니까 모든 물가가 올랐는데 맞아요. 배달비가 코로나19 이후에 올라가지고 뭐 7, 8천 원 하는 입장이니까 결국은 업주가 반을 내고 소비자 반을 내는 이런 건데 네. 뭐 200만 원 해봐야 이제 엄청 나가는 것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리고 가게란 것은 흔히 말 순환이 좋아야 되는데 순환이 네. 좋다면 나가는 것에 비하면은 크게 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착한 가게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소상공인의 활동을 늘린다는 이런 방향성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 추가적으로 해서 착한 가게 업소에 대해서 뭐 캐시백 같은 것들 지원해주겠다. 그리고 네. 카드사 할인 같은 걸 지원해주면서 네. 뭔가 적극적으로 물가 안정에 그러니까 착한 가격 업소의 수요를 늘리고 이쪽에서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정책은 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아까 뭐 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의 문제는 영세하다는 거죠. 영세하다는 건 수익성이 낮다는 보통 예. 이런 용어로 상칭이 되고요.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그 워낙 좁은 데서 비용이요? 비용이 네, 그러니까 비용이 조금만 올라가도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은 수익성이 마이너스로 가버리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올리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이 고령 서비스업이 또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령화가 지속되다 보니까 노령층이 이제 서비스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예. 이분들은 더더욱 영세합니다. 왜냐하면 청년층에서 이제 소상공인을 한다는 분들은 사업을 크게 하고 밤에도 영업하고 이런 것들이 많으면서 어떻게 보면 좀 크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노령층에 대한 노령층 소상공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문제 역시 굉장히 좀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결국은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엑시 플랜을 가져가야 돼. 소상공인이 특히나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서 노령 소상공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고 네. 노령 소상공인은 사실 경쟁력이 그렇게 좋으신 분들이 아닌데 이제 이런 분들이 너무 더 힘들어하고 또 빚을 내서 빚 때문에 어려워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이런 뭐 다른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연금이라든지 이런 다른 제도를 보충하면서 되도록 서비스업의 크기를 영세한 서비스업의 크기를 늘리지 않은 이런 방식을 취해야 된다. 특히나 인구가 지금 변화한 시절에 노령 인구들이 갑자기 은퇴를 많이 시작하고 은퇴를 하면 결국 서비스업밖에 할 게 없는 이런 구조적인 측면 때문에 연금이라든지 다른 제도들을 통해서 너무나 이렇게 영세한 서비스업을 가지 않고 다른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연금 생활이나 이런 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축이요. 이제 유통, 뭐 백화점, 이마트 이런 유통회사들에 대한 이제 느껴서 가격 할인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대형 유통업체들과 좀 만나서 지금 이제 가격 폭등기 아니겠습니까? 가격 인상을 좀 자제해달라 이제 이렇게 좀 상생을 요구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들이 좀 화답을 할까요? 뭐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유통업체도 수익성을 약간 손해를 보면서 지금 뭐 상세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소비자 경기라는 게 있잖아요. 예, 소비자 경기란 게 있고 결국은 이 소비자들이 없으면 또 유통업체 자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일부 수익성, 그러니까 가격이 뭐 내리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오르는 속도를 조정한다든지 그렇죠. 네. 천천히 오르게 한다든지 이런 대기업들은 이런 관리가 아까 서 교수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관리해서 조금 늦게 올리면서 수익성을 조금 줄이면서 어떻게 보면 상생의 시점이 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이렇게 하고 너무 국민 생활들이 힘들고 이런 물가 충격에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이제 조금 또 좋아져서 기후라든지 이런 게 일기가 좋아지면은 가격이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이런 때를 대비해서 아니면 마트가 조금 스무딩하면서 흔히 말하는 가격이 높을 때는 조금 낮게 받고 가격이 낮을 때는 조금 수익을 만회하는 이런 전반적으로 그 스무딩 오퍼레이션 하면서 조금은 도와줘야 되는 것들이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도 신세계 백화점이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이런 데 할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네. 정부 역시 이제 아까 할인 바우처라든지 이런 걸 쓰면서 할인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가격이 좀 낮아지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서주영 교수님한테 마지막 질문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먹거리 물가라는 게요. 지금 또 급등하고 있는 게 이상기후 때문 아닙니까? 이거 참 누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도 한데 닥친 게 현실입니다. 정부 차원 또 국민들, 대형마트 좀 한마음 한뜻으로 좀 뭉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좀 제언 좀 부탁드립니다. 예, 뭐 대책이 뭐 정부가 일단 할인 지원 정책, 그리고 납품 단가 지원 정책을 좀 꾸준히 시행을 하고 품목도 좀 넓히는 네. 그런 조치가 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좀 장기적인 측면인데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화도 좀 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그 대기업이나 어떤 중소기업에서 임금 노동자로 일하다가
퇴직하게 되면 바로 이제 자영업으로 이제 영업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런 그 영세한 그런 구조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외식 물가 같은 것들이 계속 오르는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뭐 노동시장 유연화까지도 좀 사실 먹거리 물가가 전혀 관계는 사실 좀 네. 널널어진 얘기 같지만 사실 관련성이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시적으로 정부가 좀 이렇게 그 이런 신산 제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그 기금 마련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할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바우처 제도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다 저기 납품 단가 지원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문제들이잖아요. 네네. 기금 확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이제 이상기후라는 게 하나의 좀 상설화되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기후 협약 계속 전 세계적으로 계속 그 많이 이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후 협약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정책 같은 거 많이 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것도 꾸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근원적인 어떤 대책 같은 것도 많이 고민해 주셨고요. 우리 뭐 이종환 교수님도 끝에. 그래서 지금 서 교수님에서 말씀 나오는 게 결국 식량 안보의 개념입니다. 네. 지금은 특히나 공급망 같은 것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수입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결국 앞으로 더요? 앞으로 네. 더, 앞으로 더 아무래도 미중 갈등 같은 것들이 복잡해지고 하면은 수입 같은 게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 그리고 우리가 식료품 같은 것이 수입이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사실 고민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예전 같이 무역이 자유로웠던 시절 그런 것들이 가고 가격이 싼 데서 아무 때나 수입해왔던 시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우려도 있고 올해는 가격이 쌌지만 기후가 갑자기 변하면서 설탕값이 오르거나 쌀값이 오르거나 이런 리스크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정부가 어떻게 물건 가격, 그 흔히 말하는 식자재 가격, 식료품 가격을 안정시키는지, 그리고 이것을 기업화하는 건지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무역이랑 교역까지 문제를 엮어가지고 큰 틀에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지원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네. 있겠지만 이런 기후 변화라든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런 전반적인 뭐 어떤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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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라고 불리죠. 금과 또 대표적인 위험 자산입니다. 일명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 여기에 주식 가격까지 모두 급등하고 있는 일명 에브리띵 랠리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금과 비트코인 서로 성격이 다른 두 자산의 가격이 이렇게 동시에 한꺼번에 오른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만물이 다 오르는 이런 상황에서 유독 달러만 거의 멈춰 있는 이런 모습 또한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2024년 올 상반기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에브리띵 랠리의 그 배경, 또 다른 양상을 띠는 달러에 대한 이야기, 금에 대한 전망 모두 통틀어서 한번 저희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은 민생 토론의 관계로 오후 2시 1시간 일찍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